회사 밖을 본 순간 재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리무진 여러 대가 회사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빛나는 차체, 짙게 선팅된 유리창, 그리고 차마다 서 있는 검은 정장 수행원들.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재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추위에 떨고 있던 남루한 노인에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그 작은 친절이 지금 이 거대한 장면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을지로 골목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을 완전히 벗지 못했고 골목 모퉁이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29세 청년 윤재현은 야간 배송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스쿠터 엔진을 끄고 헬멧을 벗으니 찬 공기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새벽의 고요함이 주는 평화가 좋았습니다. 재현은 습관처럼 이 시간이면 들르는 단골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국밥집은 낡았지만 정겨웠습니다. 간판 글씨는 발에 있었고 문 손잡이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뜨거운 국물 냄새는 언제나 재현의 빈속을 채워주었습니다. 문을 밀려는 순간 재현의 시선이 멈췄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조금 굽은 할아버지였죠. 노인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한 발짝 다가갔다가 또 한 발짝 물러서길 반복했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낡아서 앞코 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셨는데 그 손이 자꾸만 주머니를 더듬는 게 보였습니다. 빈 주머니를 확인하듯 몇 번이고 더듬고 계셨죠. 재현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배가 고프신데 돈이 없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배고프시죠?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네. 같이 드시죠. 전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재현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사장님, 2그릇 주세요. 접은 것까지요. 노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노인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노인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뭘 이런 걸 다. 추운 새벽엔 뜨거운 게 최고죠. 편하게 드세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 그 위에 송송 썬 파, 그리고 따끈한 밥이 국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재현은 먼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덮여주었죠. 드세요. 재현이 권하자 노인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굶주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맺힐 듯 말 듯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하지만 간절하게 드셨어요. 재현은 말없이 자기 밥을 먹으며 슬쩍슬쩍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이 새벽에 혼자 이곳에 계실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숟가락을 더 뜨던 노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고집과 체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이 느껴졌죠. 청년 이름이 뭔가? 윤재현입니다. 윤재현. 노인은 재현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듯 말했어요. 기억하겠네. 그 말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듯한 약속 같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명함도 건네지 않았고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네. 천천히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재현은 창밖으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굽은 등, 느린 걸음.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그래요. 재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재현 씨.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마음 가진 청년이 몇이나 되겠어요. 재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괜히 참견한 건 아니겠지. 재현은 스쿠터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등줄기에 찬 기류가 스쳤습니다. 기억하겠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인사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헬멧을 썼어요. 회사로 가는 길,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동까지는 스쿠터로 20분 거리였어요. 재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은 주 4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죠. 본업인 클린테크 회사는 오전 9시 출근이었어요. 쉬는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들러 간단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재현은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급만으론 부족했어요. 전셋집 대출 이자, 생활비, 그리고 연인 서윤이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29살 청년에게 세상은 너무 팍팍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재현은 다시 엑셀을 돌렸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어요.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엔 카페, 2층엔 디자인 스튜디오, 3층이 재현의 회사였죠. 재현은 스쿠터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현 씨, 또 야간이었어요? 동료 김대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몸 상하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재현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그 노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떨리던 손, 붉어지던 눈가, 그리고 기억하겠네라는 그 한마디. 재현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일상은 여전했어요. 밤엔 배송을 뛰고 새벽엔 샤워하고 아침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익숙해진 리듬이었죠. 그 노인의 얼굴은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가끔 국밥집을 지날 때면 문득 떠오르곤 했지만 일상에 파묻혀 금방 잊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재현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클린테크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소규모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직원은 15명, 사무실은 비좁았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재현은 영업팀 막내로 주로 자료 정리와 고객 응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점심 뭐 먹을래요? 옆자리 선배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전 도시락 싸왔어요. 또요? 이번 주 내내 도시락이네. 돈 아껴야죠, 뭐. 재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재현은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이번 달 영업 실적표가 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거 뭐야? 창가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창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재현도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와, 대박. 저거 드라마 촬영 아니야? 아니야, 진짜인 것 같은데? 창밖을 내다본 재현은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리무진 세대가 회사 건물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번쩍이는 차체, 선팅된 유리창, 그리고 차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뭐야, 누구 온 거야? 설마 우리 회사에?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왠지 저 차들이 자기와 관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꺼냈어요. 한성그룹 의전팀 박성훈입니다. 윤재현 씨 계신가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 쏠렸어요. 재현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인데요. 아, 윤재현 씨 맞으시죠? 박성훈이 재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엔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 의전팀장 박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저를? 회장님께서 점심 식사를 청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 그 회장이 왜 자기 같은 평범한 회사원을 찾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사장님께 양해는 구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박성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재현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현 씨, 뭐야 이거? 김 과장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대표였죠. 대표는 재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 씨, 다녀와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걱정 마요. 오후 회의는 제가 커버할게요. 대표의 허락까지 떨어지자 재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멍한 상태로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채우는 것조차 버거웠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온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현 씨, 완전 대박이네. 한성그룹이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꼭 알려줘. 재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이 먼저 탔고 재현이 그 뒤를 따랐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성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 네. 재현은 대답했지만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밖엔 또 다른 정장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공손하게 재현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리무진이 눈앞에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차 안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 재현은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앉으시죠. 재현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박성훈도 함께 탔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회사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연인 서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윤 오빠, 오늘 저녁에 얼굴 보고 싶어요. 시간 될까요? 재현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성그룹 회장이 나를 찾았다고? 믿을까? 서윤아.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윤. 27살 간호사. 1년 전 병원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했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재현은 서윤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엔 배송을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 재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리무진은 강남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윤재현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박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점심 식사,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차가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8층짜리 유리 건물, 거대한 로고,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구나. 무엇의 시작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일상이, 평범한 삶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성그룹 본관 로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바닥에 울렸죠. 재현은 박성훈을 따라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재현은 이곳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어요.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보안 카드를 찍어야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였죠. 박성훈이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38층입니다. 재현은 묵묵히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 표시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10층, 20층, 30층. 재현의 심장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진짜 회장을 만나는 거구나. 3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고요했습니다. 로비의 분주함과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복도는 넓고 길었습니다. 벽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죠. 이쪽입니다. 박성훈이 앞장섰어요. 재현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문 옆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재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박성훈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모셨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현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러웠고 공기엔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박성훈이 재현을 소파로 안내했어요. 부드러운 가죽 소파였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곧 비서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박성훈도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재현은 혼자 남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재현은 차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어요. 차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왜 날 부른 거지? 무슨 일일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작은 자동차들, 작은 건물들, 작은 사람들, 모든 게 멀리 있었어요.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밥집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고 굽었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일주일 전 새벽 국밥집 앞에서 망설이던 그 노인.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드시던 그 할아버지. 회장님 아니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인은 아니 회장은 재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편히하게. 회장은 재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국밥 고마웠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은. 알았으면 안 사줬으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현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줬지. 그게 더 값진 거야. 재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재현을 보았습니다. 별일 아닌 친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재현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나? 네.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 제안이었어요. 한성그룹, 국내 최고의 대기업.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곳. 저는 별다른 스펙도 없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보는 마음이지. 회장은 미간을 문질렀어요. 그 순간 재현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 전 국밥집에서 봤던 그 떨림. 회장님 혹시... 재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비서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후 재활 선생님 오셨어요. 재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연인 한서윤. 1년 동안 사귀어온 재현이 사랑하는 사람. 간호사라고 알고 있었던 서윤이 지금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서윤아?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도 재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현 오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인가? 재현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희 사귀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윤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봤어요. 1년 동안 만나오면서 서윤의 성이 한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자기 집안 얘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산다고만 했죠. 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이었다니.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자기도 묻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서윤아. 네, 아버지. 서윤이 재현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서윤이를 만나고 있었구만.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야. 다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책임을 부르지. 자네가 우리 서윤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준비요? 사랑만으론 부족해. 현실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지. 회장의 말은 무거웠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자기는 지금 월급쟁이의 야간 배송까지 뛰는 신세였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과 어울리는 배경이 아니었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서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회장이 다시 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간 현장 실습을 해보게. 우리 회사 제일 밑바닥부터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안전모를 쓰고 그 뒤에 판단하지. 알겠습니다. 재현은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실습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재현이 서윤과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는 거였죠. 서윤이 재현을 바라봤어요. 눈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해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자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재현과 서윤은 나란히 걸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지만 둘 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응. 서윤은 재현을 복도 끝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기대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빠 미안해요. 뭐가?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것.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전 원래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는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셨지만 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습 겸 사회생활 경험 삼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아버지 배경 없이 저 자신으로만 살고 싶었어요.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오빠를 만났어요. 기억나요? 오빠가 배송 중에 넘어져서 손목 다쳐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 아, 그때.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비 오는 날 스쿠터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죠. 응급실에서 처치받을 때 서윤이 옆에서 도와줬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오빠는 저를 그냥 서윤으로 봐줬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한성그룹 회장 딸로만 봐요. 제가 뭘 하든 뭘 말하든 그게 먼저였어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죠. 재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는 저를 그냥 서윤으로 봐줬어요. 배경도 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좋았어요. 진심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 서윤은 지금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딸로서 곁에서 돌보고 있었죠. 재활을 함께하고 회사 일도 조금씩 배워가며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오빠를 부르신다는 것도, 오빠가 그날 국밥집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도 저도 놀랐어요. 서윤아. 서윤이 재현을 돌아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뒤를 조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래서 오빠를 알아보시고 일부러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회장님이 날 시험한 거야? 네,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사람을 보실 땐 직접 시험하세요. 서류나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요. 재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국밥집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회장이 일부러 남루한 차림으로 나타나 자신을 시험한 거였어요. 그럼 난 시험을 통과한 거야?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그게 진심이었고 아버지는 그걸 보신 거예요. 서윤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빠, 저 믿어줄 수 있어요? 재현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믿어. 고마워요. 서윤이 재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오해는 풀렸습니다. 오히려 신뢰는 더 깊어졌죠. 그런데 서윤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 달 실습은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아버지 성격상 한 번 하신 말씀은 꺾지 않으세요. 그럼 해야겠네. 오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서윤아. 재현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한성그룹 본사 38층에 서 있었어요. 연인이 재벌 딸이었다는 것도, 국밥집 할아버지가 그룹 회장이었다는 것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리무진에 태워져 이곳까지 왔고 정신없이 회장을 만났고 갑자기 한 달 실습을 약속했어요. 너무 빠르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해낼 수 있어. 서윤이 옆에 있잖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재현을 데리고 을지로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날
재현이 회장에게 국밥을 사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 국밥이 제일 맛있더군.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은 회장을 보고 놀랐지만 곧 평소처럼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회장은 말없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서윤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론 부족해. 현실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지.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 달간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해보게. 공장 밑바닥부터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안전모를 쓰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에서부터 경험해보게.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견딜 수 있겠나? 재현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국밥을 마저 먹었어요. 다음 날 재현은 한성그룹 인천 공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계 소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재현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식당 주방이야. 넌 여기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현장 관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주방은 더웠어요. 뜨거운 물과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재현은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겠지. 재현은 이를 악물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장갑 안쪽으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재현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현장 직원들이 재현을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이 직접 보낸 애래. 헐, 대단하네.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 인사팀 5부장이었습니다. 윤재현 씨 맞죠? 네. 저는 인사팀 5부장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관리 담당이에요. 5부장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호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덕에 특별 대우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선 다 원칙대로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퇴출이에요. 명심하세요. 5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재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자재 정리, 온갖 자비를 다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버텼어요. 서윤이 매일 밤 전화로 응원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들죠? 조금. 근데 견딜만해. 오빠, 저 믿고 조금만 더 버텨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재현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직 제한, 조건 연봉 1억. 당신 같은 인재가 여기서 썩을 필요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 밑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재현은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1억. 지금 재현의 연봉은 3천만 원이었어요.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떠날까?
이렇게 힘들게 버틸 필요가 있나?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니야. 난 서윤을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포기할 수 없어.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어요. 밖에선 공장 기계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자재 정리,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늘 뻐근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매일 밤 전화로 응원해줬고 재현도 버텨냈죠. 그리고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재현 씨, 오늘부터 현장 책임자로 발령났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재현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재현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책임자요? 네. 석 달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직원들 식비랑 경비 관리를 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록 작은 승급이었지만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재현은 새 명찰과 함께 법인카드를 받았어요. 이 카드로 직원들 식사 구매하고 필요한 소모품 사면 됩니다. 잘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은 법인카드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 부장이 재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사흘 후 밤 10시였습니다. 재현은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식비, 안전장비, 청소도구, 모든 지출이 정확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지난번 익명으로 받았던 이직 제안서가 또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직 제안, 조건 연봉 1억.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힘들었어요. 몸은 지쳤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1억이면 서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서윤을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재현은 종이를 구겨서 이번에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서류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오 부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지? 좋아.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주지. 오 부장은 조용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엔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오 부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현의 카드 내역을 열었어요.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나흘 후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재현은 서윤과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오랜만의 데이트였습니다. 서윤은 파스타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승급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서윤아.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열심히 한 거죠. 둘은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윤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현은 계산대로 갔어요. 지갑을 열고 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법인 카드는 지갑 안쪽에 그대로 넣어뒀어요. 카드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재현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재현과 서윤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재현은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행복하다. 하지만 재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오 부장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재현은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윤재현 씨, 즉시 인사팀으로 오세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재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 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오 부장은 서류 한 장을 탁 내밀었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재현은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 안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액 120만 원.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요. CCTV에 당신이 카드 긁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내역엔 법인카드 번호가 찍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전 분명 제 카드로. 변명하지 마세요. 오 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단말기 출력 내역이었어요. 거기엔 분명히 법인카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받았지만 그게 어떤 카드로 결제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중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수사 의뢰 들어갑니다. 오 부장님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회사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개인 감정은 필요 없어요. 오 부장은 차갑게 말하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출입 정지입니다. 명찰과 법인카드 반납하세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풀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재현은 비틀거리며 인사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법인카드 부정 사용했대. 회장님 덕에 들어왔더니 배신했네. 역시 배경 없는 사람은 안 돼. 속닥이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음 날 사내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징계 안내. 윤재현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현재 조사 진행 중. 공고 아래엔 재현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불량 인사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 심지어 재현의 예전 회사까지 소문이 돌았어요. 재현 씨, 그런 사람이었어? 믿었는데 배신감 든다.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해. 재현의 휴대폰엔 동료들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실망과 비난의 메시지였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오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서윤아, 믿어줘. 난 안 했어. 오빠 전 믿고 싶어요. 근데 증거는 조작된 거야.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침묵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래요. 뭐? 오빠를 더 이상 회사에 둘 수 없대요. 조사 끝나면 정식으로 해고된대요. 재현의 심장이 쪼개지듯 아팠습니다. 서윤아,
날 믿어줘. 오빠 미안해요. 전 혼란스러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재현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경이 다르면 사랑도 가벼운 건가. 재현의 혼잣말이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재현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재현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밤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재현은 지난 29년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18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재현은 혼자였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한 푼 한 푼 아껴 저축했습니다. 밤엔 배송 일을 뛰며 돈을 모았어요.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술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면 언젠가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 그리고 서윤을 만났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이었어요. 배송 중 스쿠터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손목을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서윤이 손목을 치료해줬어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재현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서윤도 재현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서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데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싼 곳은 못 가도 진심을 다했어요. 서윤은 재현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봐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누명, 사내 게시판에 붙은 공고,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의 흔들리는 목소리. 오빠 전 믿고 싶어요. 근데 증거가.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서윤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 그걸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난 뭘 잘못한 거지? 정직하게 산 게 잘못인가? 성실하게 일한 게 잘못인가?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난 안 했어. 반드시 증명해야 해. 재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분명 받았는데. 재현은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명함, 교통카드, 멤버십 카드. 손이 떨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카드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발 있어야 돼. 재현은 바닥에 엎드려 카드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작은 주머니를 열었어요. 거기 구겨진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재현은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지하철 영수증, 그리고 있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액 85,000원. 카드 번호 마이너스 4782. 재현의 개인 카드 번호였습니다. 있었어. 재현은 소리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펼쳤어요.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난 분명히 8만 5천 원을 개인 카드로 냈어. 그런데 오 부장은 120만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고 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영수증만 있으면 자신이 개인 카드로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제 회장님께 가야 해. 재현은 영수증을 꼭 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재현은 옷을 갈아입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회장이 출근하시는 시간은 7시 반. 재현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로비엔 청소하는 미화원 한 분과 경비만 있었습니다. 재현은 벤치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어요. 구겨진 종이였지만 이게 자신을 구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6시 반, 7시. 하나둘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을 아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법인카드 부정 사용한 출입정지 아니었어?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7시 반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재현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오빠 출입정지인데 왜 여기? 서윤아, 증거를 찾았어.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꺼냈어요.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줘. 내가 그날 개인 카드로 계산한 영수증이야. 8만 5천 원. 내 카드 번호도 찍혀 있어. 서윤은 영수증을 받아 자세히 봤어요. 날짜, 시간, 금액, 카드 번호.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인사팀 자료에는 120만 원이 법인카드로 찍혀 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날 너랑 식사한 거밖에 없었어. 그 시간에 너랑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120만 원을 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서윤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서윤아, 믿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서윤은 영수증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어요. 재현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믿어줘. 30분 후 서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오빠 올라가요. 아버지가 부르세요. 정말? 네. 대대적으로 조사하신대요.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8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회장은 책상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옆엔 노무팀장과 보안팀장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게. 재현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회장은 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영수증 받네. 8만 5천 원 개인 카드. 그런데 오 부장 자료엔 120만 원 법인카드라고 되어 있어. 네, 회장님. 저는 분명 개인 카드로. 알아. 그래서 조사를 지시했네. 보안팀장, 보고하게.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 결과 오 부장이 야간에 카드 단말기실에 불법 침입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복제 장비를 사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복제? 네. 윤재현 씨의 법인카드를 복제해서 다른 거래를 법인카드 사용으로 조작한 겁니다. 실제론 복제 카드로 결제한 120만 원을 윤재현 씨가 쓴 것처럼 내역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윤재현 씨는 무죄라는 거군. 네, 회장님. 완전히 조작된 사건입니다.
재현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서윤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오빠 다행이에요. 회장은 노무팀장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임원회에 소집하게. 오 부장도 참석시키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재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아침 재현은 서윤과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괜찮아, 서윤아. 상황이 그랬으니까. 오빠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성그룹 본사 2층 대회의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명 남짓의 임원들, 그리고 각 부서 팀장들까지 총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회의실 뒤편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 부장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 부장은 재현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드러날 거야.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회장은 조용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직원 징계 건입니다. 오 부장 설명해 주시죠. 네, 회장님. 오 부장이 일어섰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재현의 사진과 함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이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었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 회사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120만 원. 연인과의 식사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회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조직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오 부장은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조직 기강 강화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사원 대상 정신 기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윤재현은 즉시 해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 부장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치하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오 부장 편인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서윤도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 부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증거가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CCTV 기록 모두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노무팀장을 보았어요. 노무팀장,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네, 회장님. 노무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노무팀장은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무슨 자료입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둑한 사무실 밤 10시. 한 남자가 카드 단말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오 부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오 부장 아닙니까? 무슨 일이지?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 부장이 카드 단말기 앞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단말기에 무언가를 연결하는 모습, 법인카드 복제 장비였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 15분에 촬영된 것입니다. 오 부장이 윤재현 씨의 법인카드를 복제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정황입니다. 노무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오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노무팀장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복제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11월 14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금액 120만 원. 이 거래는 복제 카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 부장은 이 내역을 윤재현 씨가 사용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오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오 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시스템 점검을 하러. 밤 10시에 시스템 점검을 합니까? 그것도 승인 없이? 노무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오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 부장, 1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해주셨습니다. 승진을 기대하셨죠.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자 불만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던 중 윤재현 씨가 나타났고 제가 그를 주목하자 질투했겠죠. 게다가 그가 제 사위가 된다면 당신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 부장,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거짓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어요. 오 부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오정식 씨, 법인카드 복제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경찰관이 오 부장의 팔을 잡았어요. 오 부장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재현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혔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은 세월에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지갑을 들어 올렸어요. 이 지갑은 19년 전 제가 을지로 골목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급한 일로 정신없이 걷다가 떨어뜨렸죠. 한참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이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특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어도 안 주는데 이 소년은 뛰어와서 돌려줬어요. 저는 그 소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윤재현이라고 했죠.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소년은 사양했어요. 제가 억지로 10,000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착한 아이구나. 이름 기억하마. 라고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이름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현. 제 절친한 친구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이름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학교 가는 길, 땅에 떨어진 갈색 지갑. 안을 열어보니 돈이 가득했어요. 재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급하게 걸어가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뛰어가서 지갑을 돌려드렸죠. 아저씨는 고맙다며 재현의 이름을 물었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재현은 사양했지만 아저씨가 억지로 10,000원을 쥐어주셨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셨구나.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리 딸 서윤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윤재현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뭔가 낯익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흔한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은 재현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알게 됐죠. 29세, 1996년생. 계산해보니 19년 전엔 10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 소년이 바로 이 청년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이 지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착한 마음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그 소년이 성장해서 우리 딸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 청년에게 빚이 있습니다. 재현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네. 윤재현 청년, 우리 딸 서윤이를 부탁하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임원회 이후 재현은 복직되었어요. 출입정지가 풀렸고 사내 게시판의 공고도 삭제되었습니다. 오부장의 조작 사건이 전 직원에게 공지되면서 재현을 의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왔어요. 재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재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서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재현 청년, 오늘 저녁 시간 있나? 네, 회장님. 을지로 국밥집에서 보세. 서윤이도 데리고 올 테니 자네도 오게. 알겠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을지로 국밥집.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저녁 6시 을지로 골목. 재현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간판, 낡은 문, 그리고 안에서 풍기는 뜨거운 국물 냄새.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과 서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서윤은 재현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서윤아. 재현은 서윤 옆에 앉았어요. 회장이 재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 네, 회장님. 여기선 편하게 하게.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야. 가족이라는 단어에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장님이 국밥 3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사장님은 재현을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재현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젊은이가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야. 회장이 말했어요.
사장님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사장님이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떨림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뜨겁네. 살아있는 맛이야.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이 국물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그래, 서윤아. 재현도 국밥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덮여주었어요. 이 맛, 이 온기. 그날 새벽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국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은 식당을 채웠어요. 회장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현 청년. 네, 회장님. 자네가 한 말 기억하나? 그날 저녁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밥을 사줬을 때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네. 별일 아니게 계속해보게. 그게 가정이고 회사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말씀하세요. 현장과 본사를 잇는 안전복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네. 밑바닥에서 시작한 자네의 눈으로 우리 회사를 바꿔보게.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기 과제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재현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네. 자네는 현장을 경험했어.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쓸고 직원들과 함께 밥도 먹었지. 그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야. 재현은 목이 메었어요. 회장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 거야. 하지만 자네라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서윤이가 옆에 있잖아. 서윤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제가 도울게요. 함께해요. 재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장의 믿음 어린 눈빛, 서윤의 따뜻한 미소.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다시 국밥을 뜨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은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스쿠터가 지나가고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 이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제 재현은 서윤과 함께였고 회장의 신뢰를 받았으며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재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차는 어디 세워두셨어요? 재현이 물었어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 안 가져왔네. 버스 타고 가려고. 버스요? 가끔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나? 회장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서윤이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회장과 서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창문을 열고 재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재현 청년, 내일 회사에서 보세. 네, 회장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재현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재현은 을지로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골목 끝에 재현의 스쿠터가 세워져 있었어요. 재현은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헬멧을 쓰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재현은 엑셀을 돌렸습니다. 스쿠터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배경도 아니었어요. 배고픈 이에게 먼저 그릇을 내밀 수 있는가? 무너질 때 진실을 붙잡을 수 있는가? 사랑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가? 국밥은 뜨거울수록 위를 덮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온기로 전해지고 그 온기는 사람을 살립니다. 윤재현은 별것 아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한 사람을 구했고 사랑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딸이기도 연인이기도 사위이기도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낯선 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기도 하죠.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한 그릇에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